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엔터미디어 맡고 있는 박다겸 연구원입니다. 하이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측면에서 본 NFT인데요. 제목은 콘텐츠 산업의 치트키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일단 NFT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해 뜨겁게 달궜던 NFT의 탄생과 붐은 어떤 양상을 띄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산업의 입장에서 NFT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NFT란 무엇인가 다뤄보는 자료인데요. NFT라는 거는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이 NFT는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디지털 등기 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N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도표에 보시다시피 스마트 계약, 메타데이터, 그리고 미디어 파일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거는 스마트 계약만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나머지 메타데이터와 이 메타데이터가 가리키는 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오픈체인 상에 기록되게 됩니다. 스마트 계약은 NFT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그리고 NFT가 소유권을 증명하고 있는 미디어 파일의 메타데이터 식별자 정보를 표기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 계약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스마트 계약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 당사자 간에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해서 전자계약서 문서에 넣어둔 뒤에 해당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기존 서면 계약서와의 차이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코드로 작성되다 보니까 이제 해석에서 분쟁의 여지가 최소화되고 계약 이행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꼭 그 계약을 이행했을 때만 계약이 이행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계약이 자동으로 이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줘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요소다 보니까 중개인의 필요성이 최소화되고 블록체인의 장점인 공유성이라든지 투명성, 무결성, 신뢰성, 효율성 등을 공유합니다. 이 스마트 계약의 등장 덕분에 블록체인에는 이제 크게 서비스 플랫폼이랑 기술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술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1.0이라는 게 있고 블록체인 2.0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블록체인 2.0이라는 게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가능해진 시스템인데, 이게 기존의 블록체인 1.0과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다시피 블록체인 1.0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거래 기록들만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이 암호화폐를 보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기록밖에 못했다면,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구한테 무언가를 송부해라 라는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스템이 가능하게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1.0에 이제 해당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있을 거고, 블록체인 2.0에서는 이더리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NFT라는 거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NFT 특징을 펀저블 토큰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ERC20이라는 표준이 발행할 수 있는 토큰이 펀저블 토큰이고요. ERC71이라는 표준이 발행할 수 있는 토큰이 Non-Fungible 토큰, 즉 NFT입니다. 이들 간의 차이는 결국 같은 한 번에 발행된 토큰이라고 할지라도 Non-Fungible 토큰의 경우에는 그 위에 개별 고유값이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고유값들이 해당 토큰 그룹이 한 그룹으로 묶인다고 하더라도 각자 다른 가치를 갖게 만들게 해서 동등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NFT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NFT의 등장 덕분에 과거에는 복제가 용이해서 소유권의 특정이 어려웠던 미디어 파일들의 자산화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콘텐츠 산업의 치트키다라고 NFT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주로 NFT를 통해서 보증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콜렉터블, 메타버스, 게임, 아트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는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을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실 거예요. 콜렉터블에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크립토펑크라든지 보드 AP 야트클럽이 있고요. 메타버스에는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 게임에는 뭐 엑시 인피니티, 아트에는 뭐 비플의 에브리데이즈 등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NFT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NFT는 사실 작년에 뿅 하고 생겨난 건 아니고 2017년에 이미 크립토펑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NFT의 개념이 처음 실험되었고 그 이후에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에서 앞서 살펴보신 ERC721이라는 표준과 함께 탄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화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이었던 이유는 크립토펑크라든지 아니면 뭐 비플의 에브리데이즈 등등이 엄청난 가격에 거래가 되기 시작한 포인트였어요. 보시면 이제 우측에 있는 2021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NFT들 보시게 되면은 크립토펑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JPG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대에 거래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비플의 에브리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785억 원이라는 금액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작년 NFT 전체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17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NFT의 연도별 거래액 추이를 보실 수 있어요. YOY로 비교했을 때 시장 규모가 215배 정도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NFT 시장의 성장을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NFT의 수요의 프록시라고 할 수 있는 활성 지갑의 수 같은 경우에는 1800% 성장했는데 공급의 프록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의 수는 400%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거래 단가는 1500% 이상 상승하면서 NFT들의 가격 상승을 더 가속화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이제 크립토펑크와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에는 NFT의 최초 프로젝트들이라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크립토펑크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에 라바랩스라는 회사가 실험적으로 개발한 NFT 프로젝트예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데 쓰이는 ERC20을 이제 코드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1만 개의 서로 다른 펑크를 발행합니다. 이 펑크가 발행되는 규칙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보여져 있는데 종족이 일단 뭐 외계인, 원숭이, 좀비,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요. 보시면 종족별로 희귀도가 이제 다르게 됩니다. 외계인 같은 경우에는 9개밖에 없고 뭐 남자는 6,000명 이상 나오는 그런 구조라서 희귀한 NFT가 될수록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립토펑크는 사실 처음에 실험적으로 해본 프로젝트다 보니까 개발자 몫에 1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9000개를 모두 무료로 에어드랍 했었고요. 이 프로젝트의 영감을 받아서 ERC721 기술이 생겨났고 NFT들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최초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1만 개밖에 안 된다는 희소성, 우측 하단에 보이시다시피 셀럽들이 구매를 많이 했다라는 걸 자체로 또 화제가 되면서 작년 최고가에 거래된 NFT 중 절반을 크립토펑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크립토키티인데요.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펑크가 나오고 나서 약 6개월 정도 뒤에 엑시엄젠이라는 회사에서 D앱을 바탕으로 구현한 최초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고양이 캐릭터를 교배하고 수집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이 고양이 캐릭터 하나하나가 NF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양이들은 엄마 아빠의 이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랜덤하게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난 아기 고양이가 더 희소한 생김새 혹은 매력도를 가졌을수록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크립토키티는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즐길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출시 직후에 한 달 만에 205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는데 이게 당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프로젝트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트래픽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과부하를 일으켜서 이 블록체인 상에서 뭔가 D앱을 운영한다는 것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크립토키티 역시 최초의 NFT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NFT 불장에 희귀한 고양이 캐릭터들의 가격이 10억 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금 D앱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D앱 역시 또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D앱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된 분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마트 계약이 그래픽상으로 인터페이스를 갖게 되면 D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D앱은 우리가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쓰는 앱들과는 다르게 분산 네트워크 상에 저장이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면서 생겨난 이 D앱들은 중개자 없이도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낮춰주었습니다. D앱이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디파이, 게임, NFT 등등이 있고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D앱의 약 77%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대부분이 운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성,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큰 네트워크인 이더리움 외에 다른 사이드 체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체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해서 나가는 앱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가스 비용에 있습니다. 가스 비용이라는 거는 D앱에 적용된 스마트 계약이 실행될 때마다 들어가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드가 복잡하고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할수록 가스 비용이 증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가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트워크가 과부하되는 것을 막고 플랫폼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더리움 기반의 D앱들이 워낙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가스 비용이 같이 올라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D앱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이드 체인이라든지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했고 이제 뒤에서 살펴보실 엑시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사이드 체인인 로니인을 만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의 가스비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NFT 핵심 프로젝트 4가지를 한번 살펴보실 차례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보실 케이스는 아트 분야에서 비플의 에브리데이즈라는 컬렉션입니다. 이 작품은 비플이라는 사람이 14년 동안 온라인에 게시해온 디지털 이미지 5,000장의 콜라주인데요. 크리스티에서 첫 번째로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 케이스로 이제 화제를 모았었죠. 이 작품은 지난해 3월에 약 785억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 낙찰가가 생존 작가 기준 3위 수준이나 돼서 모두가 이 NFT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싼 가격을 받는가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비플 같은 경우에는 네임밸류가 없는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작가 기준 3위 수준을 기록한 거다 보니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류 미술의 첫 NFT 수용이라는 이제 상징성을 감안한 가격이다라는 게 첫 번째 방향이었고 두 번째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래 의혹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낙찰자 때문에 이 의혹이 생겨난 건데 메타코반이라는 사람이 비플의 에브리데이즈의 낙찰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그림을 낙찰받기 전부터 비플의 작품을 다수 수집하고 B20 토큰이라는 거를 자신이 수집한 비플의 작품에 연동시켜서 발행해서 이미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코반의 비플 에브리데이즈 구매 자체가 B20 토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NFT 거래소로 오픈시와 룩스레어를 꼽을 수 있는데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스스로가 지난해 있었던 프로젝트의 80% 정도가 스캠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룩스레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량의 95% 정도는 자전거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참여자들이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유했을 때 내가 이걸 보유한다는 것 자체의 만족 외에 어떤 혜택들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에 시사점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게임 분야의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작년에 P2E 게임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에서 포켓몬스터에서 착안해서 개발한 NFT 기반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서는 유저가 전투도 할 수 있고 수집도 할 수 있고 번식도 할 수 있는 애완동물 엑시라는 NFT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최소 3개 이상의 엑시가 있어야지 타 유저와 배틀이 가능하고
배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은 보상 토큰인 스무스 러브 포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무스 러브 포션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이라든지 하는 덱스에 가져가서 이더리움 같은 통용되는 코인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게임을 열심히 해서 스무스 러브 포션을 모아서 진짜로 현실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처음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스무스 러브 포션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금화하지 않고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엑시들을 교배시켜서 새로운 엑시를 탄생시키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탄생한 엑시가 만약에 스탯이 월등히 좋다 하게 되면은 결국 배틀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러면 배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높은 스탯의 엑시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 같은 NFT 거래 플랫폼에 가지고 나가서 이 NFT 자체를 판매해서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는 P2E 게임의 가능성을 보여준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어드 에이프 아트 클럽인데요. 대표적인 콜렉터블 중에 하나인 PFP 프로젝트의 일종인데, 앞서 살펴보신 크립토펑크의 고릴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2021년 4월에 상당히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는데도 보시면 플로우 프라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크립토펑크보다 작년 말에 이미 크립토펑크를 따라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플로우 프라이스란 게 뭐냐면 해당 NFT 프로젝트 군 안에서 같은 계열로 묶이는 프로젝트 안에서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NFT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를 인정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플로우 프라이스가 오리지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펑크를 따라잡은 데에는 이 BAYC 프로젝트가 홀더들에게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은 물론이고 크립토 생태계 안에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줬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BAYC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전용 멤버십 서비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식 트위터 계정 같은 데서 누군가가 새로 BAYC 홀더가 됐다 하면은 그 사람을 이제 불러주면서 환영을 해주기도 하고, 뭐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서 실제로 요트를 타고 이 홀더들끼리 모여서 이 요트 파티를 즐길 수도 있는 등 홀더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다수 엽니다. 그리고 계열 PFP를 통해서 기존 홀더들에게 신규 NFT 시리즈를 에어드랍 해주고, 이 에어드랍을 받은 홀더들 같은 경우는 이 베네핏을 가지고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고 사실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수익화를 할 수도 있는 등 베네핏을 받게 되고요.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은 원래는 PFP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만 개, 10만 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의 가치가 커지고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도 이 커뮤니티 자체가 커질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이렇게 계열 PFP를 통해서 희소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해결책을 살펴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작권의 지급입니다. 보통 NFT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만을 제공하고 홀더들 같은 경우에 저작권은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미디어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바탕으로 수익 흐름을 창출해왔지 이 소유권을 바탕으로 수익 흐름을 창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작권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광고 모델로 쓴다든지 하는 시도들이 사실 다른 NFT 프로젝트들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는데, BAYC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홀더들에게 소유권과 저작권을 함께 지급해서 홀더들이 상품과 컨텐츠를 직접 창작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IP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만약에 이런 IP를 가지고 만든 어떤 상품이 흥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니버셜 뮤직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드 AP 아트클럽 NFT 기반 밴드가 성공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다른 소속 IP들의 성공이 다시 결국엔 BAYC 전체의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선순환 구조를 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BAYC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AYC 홀더들에게 이 에이프 생태계 내에서 거버넌스 토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이프 코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에이프 코인의 총 발행량 중 15%를 BAYC 홀더들에게 지급했어요. 그럼 이 BAYC 홀더들은 자기 자신이 받은 에이프 코인을 가지고 에이프 생태계 내에서 운영되는 게임이라든지 상품 아니면 뭐 이벤트, 서비스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크립토 생태계가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BAYC 프로젝트의 홀더들은 계속해서 보상을 받는 구조를 준다라는 확신을 준 게 결국 원조였던 크립토펑크의 플로우 프라이스를 뚫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부문에서 더 샌드박스입니다.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픽스홀사가 2018년에 개발을 시작한 3D 복셀 게임인데 동명의 2D 픽셀 게임을 블록체인 상에 옮겨서 구현한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는 블록체인 버전의 마인크래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저가 직접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들에 있는 툴들을 활용해서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고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샌드박스에서 분양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재화는 이 플랫폼 안에 유틸리티 토큰인 샌드, 그리고 분양을 통해서 판매하는 랜드, 그리고 유저가 직접 구성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이 아이템들과 코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게임입니다. 샌드박스 생태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샌드박스 생태계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참여자가 유입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크리에이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이라든지 뭐 랜드라든지 캐릭터 같은 거를 꾸미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만든다든지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들이 만든 컨텐츠에 즐기러 와서 컨텐츠 이용료를 내는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어와 또 별개로 콜렉터라는 축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콜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어들에게서 인기가 좋은 아이템을 수집한다든지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들이 각자의 이제 효용에 대해서 그리고 창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은 말씀드린 샌드 토큰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외부 브랜드 IP들에게 랜드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확장해서 이 랜드 홀더들이 더 많은 유저 베이스를 만날 수 있도록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까지 흥행했던 다양한 NFT 프로젝트를 살펴보셨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NFT라는 거는 결국 진짜 실체가 무엇이고, 이 NFT 프로젝트들이 향후에 가치가 커지려면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NFT 자체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디지털 파일에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등기 권리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사고 영수증을 받듯이 NFT라는 거는 어떤 디지털 파일의 영수증인 셈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이 중요하지 영수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NFT 역시 모든 디지털 파일이 NFT화 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가질 수 없고, 해당 디지털 파일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파일 자체의 가치와 더불어 해당 디지털 파일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이 NFT 커뮤니티가 나에게 어떤 베네핏을 제공하느냐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BAYC 같은 경우에는 현실 이벤트라든지 뭐 온라인 전용 커뮤니티를 열어준다든지 P2E 게임을 열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유저들을 꾸준히 보상해 주었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 안에 뭐 랜드 홀더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속적으로 비신규 IP와 브랜드들을 확충하면서 이 커뮤니티에 들어올 유저 베이스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면서 샌드박스 랜드 홀더들에게 베네핏을 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NFT는 결국 콘텐츠를 자산화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NFT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잘 짜느냐가 훨씬 중요한 분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NFT 프로젝트들은 지난해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은 NFT 프로젝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극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처음으로 게임이 나왔고, BAYC 같은 경우에도
뭐 에이프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지는 사실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엑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미 P2E 게임이 흥행하니까 이 P2E 게임을 확장하는 게임 유니버스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고 랜드를 이미 팔았는데 그런 랜드들을 통한 이제 게임 유니버스 확장 역시 올해에 겨우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FT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NFT화 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NFT를 내가 보유하고 있었을 때 향후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고 이거는 사업화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이제 음악 산업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음악 산업에서도 사실 앞서 비플의 에브리데이즈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지난해 가장 처음으로 음반을 NFT화해서 발행했던 아티스트는 블라우라는 아티스트예요. DJ인데 사실 대중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는 아닌데 이 아티스트의 디지털 음반 울트라 바이올렛이 33개의 NFT로 경매에 붙여졌고 경매를 통해서 총 이 아티스트가 벌어들인 금액은 한화로 약 130억 원 정도인데 130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어떤 아티스트가 디지털 음원 수익을 통해서 벌어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뒷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 상위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스트리밍 로열티 수익이 나와 있는데 블라우와 비슷한 수익을 낸 아티스트가 포스트 말론인데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100억 회 정도 스트리밍이 됐을 때 이 정도 금액을 수익화할 수 있는데 블라우 같은 경우에는 33개의 이제 한정반을 팔아서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NFT라는 걸 하면은 나도 쉽게 이 팬덤들을 수익화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뛰어들었고 실제로 팬덤들을 수익화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걸 보유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베네핏이 없으면 팬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NFT를 구매할 동인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NFT를 구매하는 팬덤들의 규모가 작아지고 음악 산업 안에서도 이거를 일회성으로 팬들을 수익화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음악 산업 BM에 붙여서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작년 말부터는 열심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기존 산업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NFT를 활용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티켓마스터라는 티켓팅 플랫폼을 가진 라이브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라는 아티스트의 올해 투어를 전면 NFT화해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투어 티켓을 NFT화하는 게 어떤 지점에서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면 투어 티켓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고 세컨더리 마켓이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 판매가가 프라이머리 마켓이고 이후에 뭐 안표로 거래되든 아니면은 공인이 된 2차 거래가 되든 좀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그 갭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어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마켓보다도 세컨더리 마켓에서 훨씬 티켓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 세컨더리 마켓에서 얻어들일 수 있었던 그 수익들을 지금까지는 아티스트들이 안표상들에게 넘겨줘야 했다면 NFT화된 티켓을 통해서 티켓을 판매하게 되면 NFT라는 게 결국 스마트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 안에 누군가가 이것을 또 한 번 구매했을 때 뭐 몇 퍼센트 수수료를 아티스트에게 준다 하는 방식의 계약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수익화하기 어려웠던 세컨더리 마켓에서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짜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너뮤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대 레이블 중 하나인데 워너뮤직은 앞서 살펴보신 샌드박스와 MOU를 체결하고 샌드박스 안에 워너뮤직 랜드를 넣어서 수익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워너뮤직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워너뮤직에서 관리하는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실제로 가상 콘서트를 벌이고 그럼 가상 콘서트 티켓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콘서트 안에서도 또 MD를 팔아서 MD 수익까지도 얻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살펴본 블라우 같은 아티스트도 지속적인 수익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NFT 플랫폼을 설립했는데요. 작년 말에 로열이라는 플랫폼이 처음 설립됐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음악 NFT에 저작권을 붙여서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블라우가 처음에 했던 그 130억 원짜리 NF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작권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작권까지 붙여서 기존의 저작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소장하고자 하는 팬들이 내고 싶은 돈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수익화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이후에 신규 음악 관련 NFT 스타트업은 90개 이상 생겨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음악 산업에서 어떻게 NFT를 활용할 수 있을지 더 많은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NFT를 이제 또 한번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음악 산업에서 NFT는 팬 커뮤니티의 고도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에서 가장 이 팬 커뮤니티 고도화를 NFT 기반으로 선두에 서서 실험해보고 있는 아티스트로 DJ인 스티브 아오키가 있습니다. 스티브 아오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팬토큰 기반의 팬 커뮤니티 멤버십 플랫폼 아오키벌스라는 거를 출시했는데요. 이 아오키벌스에서는 아오키 크레딧이라는 펀저블 토큰을 통해서 이 펀저블 토큰의 보유량에 따라 차별화된 팬클럽 특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펀저블 토큰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아오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NFT를 발행했던 아티스트다 보니까 자신의 NFT 보유자들이 자신의 이제 가장 충성 팬군이라고 인식하고 해당 팬군에게 NFT를 일정 금액의 펀저블 토큰인 아오키 크레딧과 교환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교환으로 얻는 부분이 일부 있고 이후에 이제 총 발행량의 50% 안쪽에서는 팬들이 이 아오키 크레딧을 직접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사실 고가금 유저에게 더 많은 팬 서비스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아오키버스 프로젝트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총 발행량의 나머지 50%를 커뮤니티 안에서 팬덤 활동에 따라서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를 물질적으로 지원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아티스트의 명성을 올려준다든지 하는 기여를 했을 때 팬덤은 크레딧을 받게 되고 이 크레딧을 가지고 아티스트와 차별화된 경험을 얻는 NFT를 획득하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이 펀저블 토큰 크레딧을 아예 다른 좀 더 높은 과금 의지가 있는 유저에게 팔아서 물질적 보상으로 바꿀 수도 있는 팬 경험 확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는 음악 외에도 팬덤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NFT화 했을 때 크리에이터는 수익화 구조를 잘 짤 수 있고 팬덤은 보상 구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팝에서도 2021년 말 이후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NFT를 활용한 프로젝트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단건의 이미지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을 NFT화해서 판매하거나 에어드랍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FNC 엔터 같은 경우에는 SF9을 가지고 모먼트 오브 아티스트라는 플랫폼을 열었는데요.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제 소정의 금액 약 $9, $10 정도를 내면은 거기서 이제 일종의 뽑기처럼 NFT 영상들을 뽑게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었고요. 올해 2월에 진행됐던 선미의 PFP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PFP 홀더들에게 대상으로 아티스트와의 팬미팅이라든지 공연 같은 차등 이벤트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였고 민팅가 기준으로는 약 한화로 8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NFT 프로젝트는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 NFT 프로젝트인데요. 지금은 디지털 수비니어라는 형태로 일단 하이브의 플랫폼인 위버스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조합으로 아티스트의 이미지, 음성, 그리고 사인이라든지 글씨체 같은 거를 넣은 포토카드를 만들 수 있고 해당 포토카드는 향후에 NFT로 무료로 민팅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이런 르세라핌 NF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팬들의 우려를 낳았던 NFT를 통해서 팬들을 더 추가적으로 수익화할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다소 불식시킨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NFT를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들을 꼭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팬덤들은 기존에는 앨범 같은 거를 사서 돈을 주고 사야만 했던 포토카드를 오히려 디지털상에서 자유롭게 만들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더 즐겁게 팬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NFT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등기 권리증이자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고정된 형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사업자들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어떤 요소들을 넣어서 팬들이 어떻게 재밌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결국 과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향후 콘텐츠 산업에서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수단이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